메르메르가 카메라 obscura를 사용한 대표적 작품이 물주전자를 든 여행입니다. 햇빛을 받아 물주전자의 표면에 비친 카메라 obscura의 영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메르메르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정밀한 구도의 그림을 말고 깊은 색채로 그린 거장으로 재평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진주기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의 화가는 한스 홀바인이라는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로 독일인이지만 스위스 바젤을 거쳐 런던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런던에서 헨리 8세의 공정화가로 활약했습니다. 한스 홀바인은 시대와 인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개별적 의미를 가진 오브제와 정교한 배치, 정교한 모사로 오브제들의 시대를 풍부하게 재현해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그 작품 중 대사들이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533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영국의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하고자 하며 영국 성공회를 설립하려는 시기였고, 그림 속의 두 인물은 영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탈퇴를 불편해하는 프랑스가 영국 상황을 수집하기 위해 영국에 파견한 모두가였습니다. 왼쪽 남자는 프랑스 외교관 장르 당트빌이고 오른쪽 남자는 프랑스 여부의 주교 조르주 드 세베아입니다. 이 사람이 홀바인의 그림을 의뢰해서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인물의 의상으로 신분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인물들의 나이도 알 수 있게 넣어두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검에 29라는 숫자를 넣어서 당트빌의 나이를 알려주고, 여기 아래에 셀브가 받치고 있는 책에 25라는 숫자를 넣어서 나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브제의 특징으로 첫 번째 프랑스 청구에 갈라시아라고 적혀있는데, 갈라시아라고 적혀있고 백주절이어야 할 것이 닭으로 그려져 있어 프랑스인들의 선조 갈디아의 땅을 표현하므로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식의 애국심도 나타내고 소크레티스의 지동설이 있었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시계와 두 사람 모두 해박한 과학 지식과 풍부한 문화의 소양을 갖춘 지성인임을 대변하는 소도구들로서 쓰이며, 회시계가 가리키는 날짜와 시간이 4월 11일 10시 30분으로 특정해서 헨리 8세와 왕비 캐서린이 이혼한 날과 이혼 서류에 서명할 시간을 나타냈고, 세 번째, 줄이 끊어진 류트라는 앞뒤로 유럽 종족의 이상 징후를 암시하고, 여기는 청송가를 그려넣어서 구신교들의 화의를 기원하는 의미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게 숨겨둔 요소가 있는데, 이 십자가상이 동성애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도 있으며, 우리 나의 무서운 신경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그려져 있는 해골이 있는데, 원근법과 수시법을 이용하여 그림을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대로 보이게 만드는 외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해골을 그려넣은 이유는 메멘토모리라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그려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사들은
16세기 유럽 미술의 주요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학문적 배경 아래 생성된 미술의 특징과 의의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고민. 안녕하십니까. 예술문화영상학과 23번 김고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작품은 바로크 거장 잔 로렌조 벨리니의 작품 중 하나인 페르소네의 낯입니다. 바로크 몽환의 극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벨리니의 작품을 감상하였는데 벨리니의 작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작품을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페르소네의 낯이라는 조각상을 너무나도 기억에 남은 발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설명하기에 앞서 바로크 거장 베르니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니니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계의 거장으로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페르세포네의 납치, 아프론과 베튼의 성녀 테레사의 고별, 아구나 광장의 400원 분수, 성 베드로 광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르세포네의 납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교황 바오로 5세의 조카인 시피온의 보르게세 초기명이 궁정에 장식하기 위한 나도 당시 23살의 베르니니에게 직접 의뢰한 작품입니다. 원래 바닥에 마테오 바르베리니 추기경이 쓴 시가 적혀있는 받침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파손되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영계의 왕 하데스가 지상에서 놀던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보고 한눈에 반해 납치를 하는 장면을 조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페르세포네의 납치에서 벨리니는 신화에 대한 교훈적 해석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대담함과 감동을 부여함으로써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모든 구조적인 논리를 부정하면서 중량감에서 벗어나 감각적 효과를 창조하는 바로크 예술의 특징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역풍적인 자세, 흩날리는 고추론과 머리카락, 강렬한 표정, 360도 어느 각도에서든 관람이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차례대로 작품들의 바로크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모르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어디론가 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데스의 두꺼운 손은 페르세포네의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하데스의 왼쪽 얼굴을 밀쳐내며 버둥대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감싸던 베일은 거의 벗겨져 휘날리며 가슴과 다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데스의 턱수염과 페르세포네의 머리카락 역시 헝클어진 채로 공중에 날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은 하데스는 은은한 광기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 영웅인 남성에 의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페르세포네는 혼란스럽고 필사적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각상의 앞에 둔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의 표현은 옆에서는 역동적인 자세로 뒤에서는 케르베로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엉켜서 버둥대는 두 인물 뒤에는 지옥문을 지키는 인지 뒤개인 케르베로스가 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하데스의 충실한 계로, 머리가 세게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 속의 케르베로스는 짖으며 주인의 아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머리는 페르세포네의 발을 건드릴 것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계속 저용하면 송곳니로 그녀를 물어버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술가 베르니니와 그의 작품 페르세포네의 납치, 그리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로크 예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연 없어요? 응? 없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김정민. 네, 2023-6910 김정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작품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벽화 중의 하나인 라벤나사 및 아폴리난의 누오보 성당의 남측 동양 벽 맨 밑줄 모자이크인 왕과 물고기의 기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것입니다. 우선 이 모자이크를 누가 만들었을지 이제 작가가 궁금해서 인터넷 서치를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이 작품을 묘사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많은 작품은 작가의 실명이나 업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당시 작업을 수집해서 공동 작업물들이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작가의 개별적 주의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두 번째로는 중세 시대의 작가의 역할이 현대 예술가와 같게 정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작가나 장인은 종종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작품의 창조자로 인정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세 시대의 문서 기록이 제한되어 있어서 작가의 실명이나 업적을 기록한 문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 시대는 예술로 되게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작가 실명을 남기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중세 비잔틴 모자이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세 비잔틴 모자이크는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서 사용된 장식 기법 중 하나로 유리, 돌, 세라믹, 타일에 작고 유색 조각으로 표면을 장식하고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 기법은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조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예술 작품, 성박의 벽화나 장식적인 예술 작품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들은 비잔틴 예술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모자이크 방식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작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유리나 도자기, 자갈,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소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자이크 기법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나도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세 시대 건축물의 벽면이나 교회 내부 장식에 이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모자이크는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로마와 비잔틴 예술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법이 있는 들 중에서 특히 중세 비잔틴 예술가들은 모자이크를 단순 건축물의 내부 벽장식이 아닌 폐하 위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모자이크의 사용으로 다른 형태의 장식으로 얻기 힘든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이 왕과 물고기 기적이라는 모자이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작품에서는 차분하면서도 성스럽고 엄숙한 장면이 잘 연출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고 양팔을 펴서 빵과 물고기를 가리키며 엄숙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흰옷을 입은 제자들은 좌우 대칭 모습을 하고 있고 빵과 물고기를 떠받들고 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사실성보다는 이제 보시면
혼자 화려한 느낌의 색채와 옆 제자들의 옷색과 차이를 두면서 사실성보다는 엄숙성과 신성성 등을 더 드러내려 했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세 특징들과 이 작품을 연결을 시켜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작품 속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성한 존재 또는 성인들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표현처럼 보여지면서 이제 정면 응시를 통해서 보여지면서 정면에 배치하고 응시하는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긴 옷으로 육체를 가렸는데요. 당시 긴 옷은 청결하고 겸손한 모습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통해서 육체를 가려서 도덕적 순수성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긴 옷을 사용하는 이유로 또 번외로 당시 중세의 기후적 조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세 유럽의 기후는 다소 추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적 요소도 긴 옷 스타일 형성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딛고 있는 느낌보다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중세에서 육체를 표현하고 싶지 않고 사실성보다는 이제 엄숙성과 신성성 등을 표현해 허공에 떠 있는 비현실적이고 초월적 존재로 더욱 절대적인 힘과 신성성을 보여주면 종교적 교리나 도덕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나를 안녕하세요. 23분 신하를 담당합니다. 오늘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작은 네덜란드들입니다. 마르크 시대를 배웠을 때 수업에서 17세기에 네덜란드 미술 시장이 출현했다고 짧게만 언급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하나 재미있는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네덜란드들 또는 영어로 Little Dutch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러시아 예술학자들이 발명한 영어고요. 하지만 비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고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17세기 마르크 시대에 생존했던 네덜란드 화가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당대의 렘브란트와 할스 화가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네덜란드 화가들은 포함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화가들은 더 멀히, 호흐, 메르메르 그리고 얀 호이엔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첫째,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을 그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들에서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으니까요. 하지만 작고 소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세속적인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네덜란드들의 회화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지를 여는 소녀, 우유를 푸는 소녀, 소녀를 그리는 화가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역사, 드라마, 정치, 종교, 전사 또는 죽음이 없으며 그림의 배경에는 공존이 아닌 단순한 집이 표시됩니다. 작은 네덜란드들을 알아야 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네덜란드 화가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주요 내용은 항상 역사, 신화, 종교였고요. 이전에는 일상 업무로 바쁜 사람만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은 위대한 예술이 반드시 성경이나 고대 신화에서 주제를 끌어낼 필요는 없으며 주변 현실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림을 그릴 만한 주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세계관 변화의 이유는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는 흔히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16세기 말에 네덜란드 혁명의 승리로 형성된 연합공화국의 종교적 독립의 획득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영향력이 있는 계층인 시민은 네덜란드를 과학과 예술이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개명된 국가로 보고 싶어 했으며 네덜란드 국민의 새로운 세계관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회화였습니다. 네덜란드 회화도 이 기간 동안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림은 공공건물, 시민, 심지어 농민주택을 장식했습니다. 소지품이었으며 박람회나 전문 무역업자로부터 판매되기도 수출되기도 하여 도자 부먹과 간혹 지불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림들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662년 메르메르의 저울을 든 여인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빈 저울을 들고 있는 임신한 여인을 봅니다. 여인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 종교적 그림이 있고요. 옆에는 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석은 물질적 가치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와 최후의 심판은 영적인 가치의 상징입니다. 여인은 그 저울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재고 있습니다. 그림의 의미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가치관의 균형을 유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위 이 유파를 연구했을 때 로코코랑 비슷하지 않을까, 로코코랑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이제 자료를 말하자면 작은 네덜란드들은 르네상스 가장들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원근법과 외상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들의 작품에는 기술의 정교함, 구성의 명확성, 디테일의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 등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반면 로코코는 무대 연출 같은 무언극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경쾌함, 찬란함, 에로틱함이 돋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바로크까지를 이제 주로 중간고사 이전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그 뒤에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17세기, 18세기, 뭐 18세기, 오늘 19세기 한 건데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려냐? 큰만 있지 그 혹시 출석을 불러주세요. 자, 강민영. 어디? 강지연? 강지연? 강지연 없어요? 오늘이 11월 8일. 강혜원? 구도원? 네. 김가은? 김건?
김도희, 김보민, 김서연 그렇고 김정민, 레일라, 레일라? 아, 같지참. 뭐 면접 보러 가네. 진아름, 박서연, 박지연, 박한희, 변지민, 우원준, 이주희, 이지혜, 이지윤, 이치칭 없어요? 이문소, 장원, 정시연 없어요? 정재헌, 정지호, 차동규, 천동유엔, 최영환 7, 최영환 8, 최재모 없어요? 추지우, 미즈키, 허정준, 문선민, 유경민, 황수빈, 문민준, 김현준, 한승수. 네, 아니지. 네, 끝이죠. 펑팅. 네. 자, 오늘은 네? 누구죠? 강지연. 네. 다음 시간 발표 준비 잘 해 오세요. 거기 박지현, 박한희, 변지민, 우원준, 이주희,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세기를 하는데요. 19세기를 두 번에 나눠서 봅니다. 근데 몇 번 말한 거지만 우리 수업 시간을 다루는 거는 아주 러프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다루니까 그 시대에 여기 말하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마이너한 경향들 그리고 시대 지역별 차이 이런 건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냥 굵직한 것만 다룬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큰 흐름을 이제 잡는 차원인 거죠. 아니, 또 이러네. 이거 내가 맨날 이거 조교쌤한테 말해서 방법을 알아와야지 하면서 또 까먹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지? 알아요? 네. 맞아. 했지 아까. 디스플레이 설정. 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수. 그치. 발표자분들이 이 방법을 제일 잘 알죠. 네, 아주 간단한 건데 참. 이거 듀얼 모니터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 모니터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은 아까처럼 다음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최신식이네요. 네. 자, 우리는 19세기,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제 17세기부터 시대별 그 지역의 분화도 일어나고 같은 시대에 경쟁하는 양식도 나타나고 뭔가 이행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이런 이제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19세기도 그렇죠. 19세기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낭만주의가 가장 중요한 사조지만 나중에 사실주의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인상주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주의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19세기에서 다룰 사조는 2개. 그러고 보니까 19세기가 3번에 걸쳐서 하게 되겠네요.
낭만주의를 두 번에 걸쳐서 보고 그 다음 상징주의를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테마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예술 개념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그 전체 맥락에서 낭만주의와 상징주의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또 무슨 주의라고 말하기도 그런 주의에 이렇게 별로 포섭되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19세기 초에서 중엽을 휩쓴 낭만주의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르마다 또 약간 시차가 있어서 회화는 19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 정도까지 낭만주의가 이제 유행을 했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더 후기까지 낭만주의의 영향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주로 음악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이죠. 근데 낭만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과 사회의 대립, 우리 예술의 역할, 지위 이거를 한번 다시 역사적으로 쭉 리뷰를 해봅시다. 옛날에는 예술과 사회가 대립하진 않았어요. 지위가 비록 낮았지만 고대 그리스, 중세 다 예술가들의 지위는 낮았고 특히 이제 조형 예술가들은 지위가 낮았지만 그렇다고 사회 밖에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때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연극 공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퍼레이드 축제 퍼레이드에서 신앙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전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든지 올림픽 우승자의 석상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 기능을 했고 중세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주로 기독교를 보교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 벽화, 조각, 건축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각종 성가들 다 이제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사회의 속에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배 계층의 의도에 따라서 중세에도 교회가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때 와서 또 역시 교황이나 귀족 집안에서 커미션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르네상스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술 작품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순수예술의 개념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순수예술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순수예술하면 몇 화에 활동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술 작품의 무목적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 감상 그 자체 그게 목적이다. 네. 이런 이제 순수예술의 개념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고 17세기 바로크에서도 여전히 없었고 바로크에서는 주로 카톨릭 반종교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카톨릭 세력이 또 자기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교황이나 각종 여러 가지 성당들, 교회들, 또 예수교 그런 단체들이 커미션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동네도 있었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좀 일찍부터 17세기부터 그들은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작품을 사고 파는 시장도 조그맣게 형성이 되고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17세기까지 상황은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와서 어떤 이행기가 생겨났다고 그랬죠. 예술 시장이라는 게 생기고 갤러리, 박물관, 도서관, 음악회. 그러니까 음악회도 주로 이제 그 소규모 음악회가 많이 생겨나서
음악회도 이제 어떤 홀에 그런 뮤직 홀에 가서 그 공연하는 것도 있었지만 개인 사롱에서 음악을 이제 그 좀 아는 사람들끼리 조그맣게 공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예를 들어서 쇼팽 그 유명한 쇼팽도 원래 폴란드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 와서 활동을 하면서 피아노 강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또 그렇게 귀족들의 살롱에서 이제 연주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쇼팽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큰 뮤지컬에서 공연을 하면 한마디로 무대 공포증 때문에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그만 살롱 음악회에서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분화가 일어났고 얘기했지만 저작권의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작가들의 창조성에 대한 인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18세기에는 귀족의 로코코와 서민의 로코코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서민의 로코코를 살펴봤죠. 샤르덴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그리거나 아니면 호가스 같은 어떤 교훈적인 부르주아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19세기에 오면 그 18세기에는 커미션 작업과 자유 창작의 혼재가 있었는데 19세기는 점차 시장 모델이 우세하게 되죠. 이제는 작품을 누구한테 커미션 받는 경우보다 개인이 창작해서 그거를 나중에 판매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모델이 점차 한 세기에 걸쳐서 조금씩 우세해지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국가나 교회나 귀족 세력들이 힘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 18세기 말에 굉장히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지만 차차 이제 귀족의 시대는 가고 부르주아의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이제 소수의 예술이 소수의 독점이 아니고 이제 예술을 향유하는 일반 공중 오늘날 의미의 그런 대중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견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그리고 살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누구나 들어가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비평가들도 생겨나고 이제 이런 변화가 18세기 중엽에서 말에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예술가의 창작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의미의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크리에이션이 그야말로 인정받게 된 것이 낭만주의 19세기 시절에 와서인데요. 이미 순수예술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순수예술이 떠오르는 부르주아 계층의 새로운 고상한 취미가 이미 18세기에 형성이 됐고 그래서 사실 사회의 어떤 계급의 교체가 슬슬 일어나면서 떠오르는 부르주아 계층의 순수예술과의 말하자면 밀월관계, 순수예술을 옹호하고 즐기려고 하는 부르주아 계층 이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관계가 계속 우호적으로 잘 갔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좀 그 시대의 되게 상징적인 작품을 보겠는데요. 1799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생겨났다 그랬죠. 시작됐다 그랬죠.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으로 시작이 됐고 저번에 말했지만 사실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죠. 공화정을 했다가 나중에 또 왕정으로 갔다가 다시 공화정을 했다가 또 몇 월 혁명 일어나고 몇 월 혁명 일어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프랑스가 더 이상 동료가 없는 안정적인 공화국이 될 때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혼란의 시대였는데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옆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 걸 보고 이웃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들 혁명을 옹호했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이나 문필가들, 학자들은 대부분 성향이 진보적이죠. 그리고 권위라든지
낡은 귀족 계급이란 이런데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자체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자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자유, 평등, 그리고 마지막은 박애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박애라는 번역은 좀 약간 감이 안 옵니다. 그게 원래는 프라테르니테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프레르라는 게 불어의 형제인데 프라테르니테는 형제, 그냥 형제라고 말하면 너무 또 남성만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동지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지애.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동지애가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했죠. 그런데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란시스코 고야의 유명한 이게 파나인데요. 로스 카프리초스라고 이름을 붙은 파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파나는 전시장에 거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맣게 책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도 그런 이제 책 묶음의 하나예요. 근데 이게 유명한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유명한 작품인데 본 적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근데 아무튼 유명합니다. 근데 제목이 되게 수수께끼 같아요.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이성, 리즌이죠. 인간의 가장 서구에서 정말 항상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기도 했죠. 다만 말했듯이 17세기의 그런 보편적 이성이 아니라 18세기에는 계몽된 이성.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고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뭔가 인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적 이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뭔가 사회가 불합리하고 그것이 억눌려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들의 타고난 동등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적 이성인데 그것이 잠들면 괴물이 나타난다. 저기 보면은 중간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흔히들 저 사람을 고야 자신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죠. 잘 보면은 엎드려 자고 있는데 옆에 펜 같은 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자 저 꿈속에서 이 사람의 꿈속에서 또는 꿈이 아닐 수도 있고 뒤에서 괴물이 날아오릅니다. 무슨 박쥐 같은 애들이 날아오르고 시라소니 눈 땡그랗게 뜬 애들이 막 날아올라요. 악마인 것 같기도 하고 박쥐인 것 같고 얘네들이 괴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성과 괴물의 관계는 뭐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새로운 시대, 이성의 시대를 열어젖히려고 하는데 스페인은 여전히 절대 왕정이 지배하는 오래된 구식 국가고 귀족의 전횡, 정부의 착취 이런 걸로 이제 일반인들이 되게 시달리고 있었고 또 각종 중세적인 미신 중세적 미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마녀 사냥 이런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마녀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이런 무식한 그 미신들 이런 게 판을 치고 있는 자기 나라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괴물이 대척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깨고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어두운 괴물 같은 이면이 있어서 그 이성이 자기 감시를 깜빡 놓치면 즉시 괴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근데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거는 프랑스 혁명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 실제로 그랬죠. 근데 혁명을 하는 와중에 혁명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죽기 아니면 죽이기. 딴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정적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느냐 죽이느냐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프랑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런 사람들을 처형한 것도 그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복복할 거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개혁과 다른 거 혁명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너무나 많은 피가 흘러서 심지어는 자기는 혁명파 안에서도 서로 노선이 다르면 길로틴, 싹둑 이렇게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옆 나라에서 보기에 쟤는 너무 쌀벌해. 막 정말 웬만한 사람 다 죽이고 자기는 동지까지도 막 죽이네. 막 이런 비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려고 혁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무슨 또 다른 폭력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과 순수예술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순수혁명이 어제 이제 18세기의 부르주아 계급의 옹호를 타고 그 사회로부터 점점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초기에는 혁명의 이념과 순수예술의 지향성이 동일시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크로이 다비드가 되게 혁명에 참여한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들이 참여한 이제 예술 고민 선언을 보면 본성적으로 자유롭고 천재의 본질은 독립성이며 분명 우리는 그런 예술가들을 이 유서 깊은 대혁명의 와중에 가장 열성적인 당원들 사이에서 보았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순수예술 옹호가들, 순수예술가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도 독일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도 혁명을 되게 지지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장기적으로 프랑스 사회를 혼란하게 함에 따라 예술과 혁명주의자들 사이에 간격이 생겨났다. 그래서 초기 낭만주의는 혁명이 지향한 계몽의 이상에 대한 지지에서 계몽에 대한 실망으로 이해했다. 네. 그래서